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승인한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공공기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사립유치원 비리, 학사 비리, 갑질 문화 등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임기 내내 생활 적폐 청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 세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여객기 승무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여객기 사무장이 당시 상황을 보고한 항공사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오늘 새벽 20대 대학생이 친구 5명을 태우고 차를 몰다 신호등에 부딪혀 3명이 숨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빌렸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 10곳을 폭파했습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GP 일부를 시범 철거하기로 했으며 이달 말까지 각각 10곳씩 철거를 마칠 계획입니다. 유엔 강제적 실종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5층 이상의 아파트 등 건물 옥상은 소방법에 따라서 문을 항상 이렇게 열어둬야 합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공간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고 우려 등으로 문을 닫거나 잠가둔 곳도 상당수입니다. 옥상 출입문 개폐 논란,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는 결국 종착역이라 할 수 있는 전임 대법원장을 향해서 성큼 다가섰습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이른바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입장을 내왔죠.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불이익을 줄 판사들의 리스트를 해마다 만들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V자 표시를 하면서 판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지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확보해서 수사 중입니다. 그 대상에는 인기 저술가이기도 한 문유석 부장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넉 달 뒤에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칼럼을 언론에 기고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먼저 여성국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법관을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저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택 앞 기자회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주기 위해 직접 결정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임기 중 매년 초 인사실이 작성한 문건엔 일부 판사들의 인사조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1안과 2안을 담았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 문건들엔 두 방안 중 하나에 V 표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컨대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이던 송승용 부장판사에 대해 1안은 인사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2안은 일반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송 부장판사와 관련한 문건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1안에 V 표시를 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다른 판사들에 비해 지방 근무가 많아 인사에서 최우선 순위였던 송 부장판사의 순위가 밀려났고 결국 수원지법에서 통영 지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문건에는 또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원 저자이기도 한 문유석 부장판사의 이름도 담겼습니다. 문 판사는 세월호 사고 넉 달 뒤인 지난 2014년 8월 한 일간지에 세월호 특별법 도입을 주장하는 기고를 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도입을 거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밖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 결과를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등 8명의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 방안도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예, 이 문건에 표시된 인사 방안이 실제로 판사들의 불이익으로 연결됐는지 여부가 주목이 되죠. 이 내용을 취재한 이가혁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 문건은 비위를 저지른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만든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확보한 문건 제목은 무리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입니다. 예. 이 문건에 이름이 오른 판사 대부분은 뭐 성희롱이나 아니면 법정에서 폭언을 하거나 뭐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런 문제를 일으킨 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단순히 비위 판사들뿐만이 아니라 양승태 사법부에 이제 미운 털이 박힌 판사들이 포함이 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행정처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에 명단이 오른 판사들이 있다. 이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예. 지금까지 대략 8명 정도의 판사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 내용을 발표한 송승용 부장판사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4년 8월에 권순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대법관으로 제청을 했는데 이 송 부장판사는 대법관 구성이 최고 엘리트 위주가 아니어야 한다. 좀 더 다양해져야 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습니다. 예. 그 뒤에 무리야기 판사, 그러니까 무리를 일으킨 판사라고 분류가 됐고 이 때문에 이듬해 정기 인사에서 수원지법을 떠나서 통영지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검찰이 확보한 문건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형평순위 강등, 그러니까 이 희망하는 근무지 배정 우선순위 등수를 낮춰서 원하는 것보다 먼 것으로 보내자는 1번 방안에 V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대법관 구성을 다양하게 하자는 것이 왜 무리를 일으킨 건지 뭐 도무지 알 수는 없는데 뭐 그쪽에 이제 조직 논리겠죠. 순전히. 다른 판사들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선호하는 이 근무지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활용이 됐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신인 김모 부장판사는 2014년에 법원장 등이 주도하는 사무분담 규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 문건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김 부장판사는 1, 2 지망에는 쓰지 않은 전주지법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일간지에 세월호 칼럼을 쓴 문유성 부장판사 역시 희망 임지가 아닌 서울 동부지법으로,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글로 비판했던 김동진 부장판사도 희망 임지가 아닌 인천지법으로 갔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문건 외에도 검찰이 인사조치 실행과 관련한 문건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이렇게 무리를 야기한 법관이라고 분류하고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팔로우업을 했다 이런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 검찰이 지난 6일에 압수수색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적격 여부 검토, 또 수원지법 형사재판장 적합성 검토 이런 후속 조치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문건들은 문제가 있다고 분류된 판사가 인사 발령이 나서 새로운 그 근무지 법원에 갔을 때 그 법원으로 보내진 문건입니다. 예. 이 판사는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형사 합의부 같은 주요 보직을 맡기면 안 된다. 이렇게 판사가 새로운 임지로 가자마자 그 법원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예. 일단 각 법원에 판사가 배치가 되면 판사에게 어떤 임무를 맡길 것인지는 각급 법원장이 원래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아까 왜 본인이 원하는 임지하고 달리 배치가 되는 경우 혹시 이게 취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됐으면 마저 나중에 취재해서 알려주고요. 다른 경우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난히 원하는 임지에서 배제됐는가? 아니면 뭐 대개 이제 인사권자들의 논리는 이거 뭐 사정상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도 그런 경우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반론이 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도 좀 비교를 해봤습니까? 네, 일단은 수도권에서 근무를 했으면 지방으로도 순회하는 이런 순환 근무지를 결정하는 그런 원칙도 예. 있는데요. 일단 송승용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그런 점수가 가득 차서 지방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근무지로 갈 차례가 됐는데 1순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기가 원하지 않은 먼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이 과연 일반적인 경우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인가라는 것은 추후에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찰이 이런 인사 문건들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밝힐 이른바 스모킹건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수사 6개월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이게 V자 체크를 한 문건이 처음으로 확보가 된 겁니다. 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인사 권한을 마치 이 판사 개인의 생사 여탈권을 쥔 것처럼 남용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법관 대표회의의 목소리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이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양 전 대법원장 측 입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양 전 대법원장은 장기간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추후 반론이 들어오면 이 내용을 반영해서 추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3차례나 조사에 나선 바가 있었죠. 그때마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혹을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이탄희 판사가 첫 조사 때부터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부실 조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이탄희 판사는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하려 하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가세했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3차례나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사들을 사찰한 정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탄희 판사가 지난해 법원의 첫 번째 자체 조사에서부터 행정처의 판사 사찰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처 간부가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을 관리해야 한다.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오는데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탄희 판사는 해당 간부로부터 행정처는 정보를 취합하는 소스가 넓다. 연구회 모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알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건지,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건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 문제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 오늘 여당이 바로 화답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다만 과연 국회를 통과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조익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당은 사법부 개혁의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협의해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 소추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탄핵 대상을 국회가 특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수로는 탄핵 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제적 과반수에는 못 미칩니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일부,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표를 보태줘야 가결이 가능합니다. 여권 일부에선 탄핵안 발의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무기명 투표라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탄핵안이 가결된다 해도 소추위원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관 탄핵에 부정적이란 점도 부담입니다. 탄핵 심판에선 여 위원장이 탄핵안의 대리인 역할을 맡게 되는데 제대로 된 변론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탄핵 소추안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이어서 바른미래당도 공공기관 차용 특혜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긴 했지만 간극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정정문 기자입니다. 노조갑질,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하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기국회 보이콧의 뜻을 모았습니다. 청와대가 국회 발목을 잡았던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패싱하고 대박 놓는 놀부 심보를 바른미래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야당으로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이미 제출된 국정요구서에 따라서 국정조사위원회를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제외하고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쯤 되면 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취미가 국회 보이콧이 아닌가. 국회의장이 나서 원내대표 회동을 주선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의총을 마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밝히는 등 협상의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받을 가능성 아주 없느냐? 앞에 그 리포트를 보면 협상 여진 남겨뒀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로 봅니까? 네, 아직까지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려보자라는 쪽입니다. 하지만 당내에 기류 변화도 분명히 생겼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 야당의 정치적 투쟁일 뿐이라는 게 전부였는데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진 겁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정조사만 받으면 정상화되느냐,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 사퇴 등을 요구했었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만 민주당이 받는다면 이 보이콧을 철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정의당이 강원랜드 비리 의혹도 같이 조사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한국당이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인데 한국당은 오늘 취재해본 결과 그걸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르면 내일쯤 국회가 전격적으로 정상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컸던 유치원 및 학사 비리, 또 채용 비리, 갑질 문화 등 생활 적폐 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갑질에 질렸다, 먹튀를 하고 있다,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등등 평소와 다른 강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대책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각 분야의 생활적폐 청산 방안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 비리, 채용 비리, 그리고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리 요양병원들이 먹튀를 하고 있다, 국민 혈세가 날아가고 있다, 고착화된 갑질 문화에 질려 있다 같은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각 부처의 생활적폐 청산 대책에 대해 현장을 모르고 있다거나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며 질책도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인용하며 엄벌 100개도 주장했습니다.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경제 문제와 숙명여고 비리, 교통공사 채용 비리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활적폐 청산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분석입니다. 문 대통령의 주문에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만들어 생활적폐를 없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이른바 해경군 김씨 수사 결과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이 지사는 어제와는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사 측은 진실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철도정책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몰려드는 취재진을 향해선 미소를 띤 얼굴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철도정책에 관심이 많은가 보네요. 이른바 해경군 김씨 관련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지사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기도 철도정책에 각별히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전 대통령하고 만나보자. 시간이다. 그만합시다. 경찰이 정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지나갑시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이미 기자회견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계속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개적인 대응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경찰과 계속 충돌하는 게 자칫 여론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이 문제로 곤혹스러운 또 한 사람은 아마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인 것 같은데, 이 대표는 이 지사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날카로운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오늘은 아예 취재진의 접근 자체를 피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평화수역으로 설정된 연평도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의 트위터 논란으로 당 안팎이 어수선하자 안보 챙기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연평도에선 기자들의 접근 자체를 피했습니다. 국회로 돌아온 후에도 관련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자체가 감싸기 아니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뭐라도 좀 말씀해 주셔야. 이 대표는 이 지사 문제가 불거진 이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길에도 이러지 말아요. 오늘 최고위에서는 좀 논의가 안 나왔나요? 그만하라니까. 전당대회 당시 이 지사를 감쌌다는 당 안팎의 시선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계속 싸고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은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지사한테 아주 큰 신세를 졌거나, 당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당 안팎에서 커지면서 이 대표가 계속 언급을 피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른바 온라인 정치를 해오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현실 정치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5달 만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내 말이 옳다고 한다는 것이 그가 밝힌 복귀의 이유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정치 재개는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다만 복귀 시점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5달 만, 지난 9월 귀국한 지 2달여 만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국민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 홍준표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다음 달엔 1인 유튜브 방송인 TV 홍카콜라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홍 전 대표가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당에선 특별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의당에선 반어법으로 격하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구보수의 거목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서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기를 기대합니다. 홍 전 대표의 복귀가 보수 진영에는 오히려 악재가 될 거라는 비난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시가총액 4위의 국내 대표적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최근에 여객기 승무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항공사 내부 보고서를 취재팀이 입수했습니다. 기내 규정을 어겨서 제지했더니 외모 비하성 막말을 하고 라면을 여러 번 다시 끓여오게 하는 이른바 보복성 갑질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셀트리온 측은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지만 폭언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난 1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 탑승합니다. 문제가 생긴 건 서 회장이 이코노미석에 탄 직원들을 1등석 전용 바로 부르면서입니다. 여객기 사무장이 이코노미석 승객은 규정상 바에 들어올 수 없다며 제지했습니다. 비행이 끝난 뒤 사무장이 서 회장의 행적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보고한 내부 문건입니다. 일행이 1등석 전용바 출입을 제지당한 뒤 서 회장이 승무원에게 막말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왕복 티켓 값이 1,500만 원인데 그만큼의 값어치를 했냐고 따지고 젊고 예쁜 승무원도 없다는 등 외모 비하성 발언도 했다는 겁니다. 이번 일로 항공사가 연매출 60억 원을 날릴 것이라고 했다는 진술도 이어집니다. 승무원을 향해 시종일관 반말로 하대하고 비속어를 썼다고도 보고됐습니다. 이런 불만 표출이 50분간 이어졌다는 게 당시 사무장의 진술입니다. 이후 서 회장이 좌석으로 돌아갔지만 상황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주문하더니 일부러 3차례나 다시 끓이도록 했다는 게 승무원의 주장입니다. 이후 서 회장이 다시 라면 3바퀴 돌려봐라며 위협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다른 승무원들을 통해서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서 회장이 당시 사무장과 규정 위반 여부를 놓고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으나 폭언이나 고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승무원 외모 비하 발언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라면이 덜 익었다고 말해 승무원이 한 차례 다시 끓여왔을 뿐 이후엔 주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네, 인천의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으로 맞은 뒤 떨어져 숨진 중학생이 2달 전에도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학생의 어머니는 편히 쉬라는 말과 함께 아들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숨진 A군이 가해 학생 중 한 명으로부터 지속해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맞기 2달 전에도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못 알아주니까 그대로 안산으로 와라. 안 오면 죽여버리겠다. 한 3일 정도인가? 여기 그 경찰서에 실종을 신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경찰은 A군이 상습적으로 맞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군은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날 새벽에도 공원 등을 끌려다니며 맞았고 당시 현장에 여자 중학생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2 학생이 폭행에 직접 가담했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A군의 어머니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편히 쉬라는 말과 함께 아들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또 아들에 대해 마지막 기를 보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끝낸 김성수의 신병을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내일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도 판가름 납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 들어섭니다.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입니다.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결정이 났어요, 법무부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숨진 아르바이트생의 유가족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유족분들께 정확히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번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었던 걸로 밝혀져 향후 재판에서 중형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동생이 범행을 도왔는지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처음에 동생이 뒤에서 피해자 잡고 있을 때 그때부터 흉기 사용하셨나요? 아닌가요? 당초 경찰은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CCTV 영상에 대해 말리려던 것이라며 공범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내부와 외부의 영상 전문가 등을 동원해 동생의 가담 여부에 대해 다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형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기면서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 목소리가 높지만 음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20대 대학생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아서 차에 타고 있던 친구 3명이 숨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차를 빌렸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이 미끄러지며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교통섬으로 돌진하더니 기둥과 부딪히며 나뒹굽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충남 홍성군 소양 사거리에서 23살 연모 씨가 몰던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23살 손모 씨 등 3명이 숨졌고 연 씨를 포함한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입니다. 앞유리가 처참히 깨져 있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뒷좌석이 완전히 뜯겨나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4명이 타고 있던 뒷좌석에서 2명이 숨졌는데 안전벨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6명이 탔는데 뒷자리에 1명이 웅크리고 있고 나머지는 다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 있더라는 거죠.
연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였습니다. 이들은 홍성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휴강이라며 전날 한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 카쉐어링으로 차를 빌려 2차를 나간 겁니다. 카쉐어링은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키로 작동하는 무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오늘 오후 5시쯤 진주에서 서울로 가던 KTX 열차가 충북 오송역에서 멈춰섰습니다. 2시간 가까이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승객들은 환불을 받기도 했고 뒷차도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지금은 열차 운행이 재개됐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배양진 기자, 사고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열차 안에 갇힌 승객도 있었다면서요? 네, 충북 청주시 오송역에서 진주에서 서울로 가던 KTX 414 열차가 멈춰선 건 오늘 저녁 5시쯤입니다. 오송역 인근 철로에서 전기가 끊어지면서 오송역을 지나던 상행선 열차가 역사 안에서 움직이지 못한 겁니다. 열차 안은 완전히 암흑으로 변했고 일부 승객들은 문이 열리지 않는 열차 속에서 2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열차에 갇혔던 승객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꽝 소리 나고 그다음에 번쩍하는 소리가 그 불빛은 봤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분들은 한 1시간 50분 된 것 같아요. 예상보다 열차 운행 복구가 늦어지면서 열차 안 승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열차 전선에 이물질이 날아들어오면서 전기가 끊어졌다고 사고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끊어진 전선에서 불똥이 튀어 선로 옆에 불이 나면서 소방관들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열차 운행이 완전히 복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코레일은 오후 6시 54분 열차 전선이 완전히 복구돼 상하행선 운행이 정상적으로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열차가 2시간 가까이 멈춰있던 탓에 뒤따르던 상행선 열차들은 모두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상행선 열차들이 하행선을 이용해 역을 빠져나가면서 하행선 운행도 일부 지연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오송역에서는 열차표를 취소하려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운행은 재개됐지만 뒤에서 연착된 열차들이 많아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 네,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 GP 10곳을 동시에 폭파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이름 그대로 무장이 없는 곳으로 만들자는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조치입니다. 우리 군이 찍은 북측 초소 폭파 장면은 그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비무장지대 안 산등성이에 자리하고 있던 북측 감시초소 GP가 폭파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산등성이 전체가 검은 연기에 휩싸일 정도로 규모가 상당합니다. 희뿌연 먼지가 물러가자 건물은 산산조각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폭파는 4분 동안 동부와 중부, 서부 전선 GP 10곳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남북은 앞서 9.19 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안의 GP를 시범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각각 11곳씩 철거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중 보존 가치가 있는 한 곳씩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또 당초 폭파 방식으로 시범 철거하기로 했지만 우리는 환경 보존 등을 이유로 되도록 굴착기를 사용하며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이달 말까지 총 20곳의 GP를 철거하고 다음 달엔 상호 검증을 통해 완전히 철거됐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국 해안과 강가의 철책을 없애 첨단 감시 장비 등으로 대체하고 사용하지 않는 군시설들도 철거할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 9월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기무사는 해체됐지만 기무사의 정치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령관 관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700m 거리에 있는 관저의 시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46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독재시대 정치 권력의 상징이었던 기무사령관 관저를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기무사령관 공관은 청와대에서 북서쪽으로 약 700m, 걸어서 3분 거리, 북악산 끝자락에 있습니다.
출입문 쪽을 제외하면 이렇게 마치 성벽처럼 5m가 넘는 담벼락을 둘러놨습니다. 안쪽을 전혀 밖에서는 볼 수가 없고 입구 쪽에는 지금은 비어있지만 경비 초소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담벼락 곳곳에는 CCTV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몇 사령관들은 수억 원을 들여가면서 집수리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경우는 2014년 이재수 기무사령관 당시입니다. 국방부 예산을 7억 5천만 원이나 끌어와서 리모델링 하는 데 썼습니다. 일선 기무부대의 시설 보수 예산을 공간 수리에 썼지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보안사를 맡은 박준병 사령관 시절인 1982년 국방부가 사들인 이 건물은 대대로 사령관 공관이었습니다. 하나회가 척결되기 전까지 이곳에 살던 사령관 6명이 사성장군으로 진급했고 일부는 전역 후 장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기무사령관의 권력은 줄지 않았습니다. 국방장관을 거치지 않고 수시로 대통령을 만났고 군 인사는 물론 내각의 인사에도 개입했습니다. 기무사가 해체되고 지난 9월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자 남영신 사령관은 새 출발을 하겠다며 이 공관을 국방부에 반납했습니다. 대지 면적 170평, 공시지가 46억 원이 넘는 이 넓고 호화로운 공간은 석 달째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곳이 어떤 곳인지 또 누가 살았었는지 아는지 물어봤지만 안다고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이 공간을 어떻게 처리할지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유엔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강제적 실종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를 강제 실종 희생자로 정의하면서 이와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유엔 강제적 실종위원회는 현지 시간 19일 일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에 의한 외국인 납치 등을 금지하는 강제적 실종 방지 조약의 이행 상황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위원회는 먼저 위안부 피해자들을 국가에 의한 강제 실종 희생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배상을 보장받거나 진실을 알 권리를 부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조사 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측이 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오해와 편견에 기초한 일방적인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또 일본 정부가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이달 중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하더라도 일본은 항의하되 위안부 합의 파기란 표현은 안 쓰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먼저 파기를 선언할 경우 대협상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지난주에 회계장부를 고의로 분식했다는 판정을 내린 뒤에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검찰 수사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즉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로까지 확대될지가 주목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015년 말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 자회사 가치를 부풀렸다고 판정한 뒤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의 고발에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번 고발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7월 고의로 공시를 빠뜨렸다며 회사 측을 한 차례 고발했는데 특수 2부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선위에선 다루지 않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와 연관성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문건에는 두 회사의 합병 이후 뒷수습 차원에서 회계 처리 변경 문제가 논의됐고 그룹 미래전략실과 상의한 정황도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입장문을 통해 각종 의혹을 반박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삼성 측은 회계 처리 방식을 바꾼 건 국제 기준을 따른 것이고 미래전략실과 논의한 건 중요한 이슈를 공유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투자자 보호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경영 악화에 시달리던 일본 닛산 자동차를 살려낸 것으로 평가받는 카를로스 곤 회장이 일본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5년 동안 1,000억 원에 달하는 보수의 절반만 신고한 혐의입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밝힌 곤 회장의 혐의는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 기재입니다. 2011년부터 5년 동안 약 1,000억 원을 보수로 받았지만 실제로는 500억 원만 적었다는 겁니다. 닛산 자동차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적인 목적으로 투자금을 썼고 개인 목적으로 회사 경비를 사용한 혐의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내부 제보로 사내 조사를 벌였고 검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専門家の先生からもですね、これで十分解任に至るというか重大な不正行為であるというご判断もいただいております。 곤 회장과 일본인 임원 사이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곤 회장이 제휴사인 르노의 대주주인 프랑스 정부 뜻에 따라 르노와 닛산의 완전한 경영 통합을 추진하면서 일본인 임원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는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Supplémentaire, par contre, l'État en tant qu'actionnaire sera extrêmement vigilant à la stabilité de l'alliance et au groupe. 곤 회장의 체포로 닛산 주가는 5.45% 떨어졌고 르노의 주가는 한때 15% 급락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이른바 일베 사이트에 여자친구의 인증 사진이라면서 노출 사진이 잇따라 올라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린 사람을 처벌하라는 청와대 청원 글에는 참가자가 이미 13만 명을 넘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지난 18일부터 일베 사이트에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일부 게시글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노출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13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사진을 올린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 일베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사진을 올린 회원들의 가입자 정보와 접속 기록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글을 방조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논란이 된 게시글 대부분은 현재 지워진 상태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제주에서 동료 노동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40대 남성이 붙잡힌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빌린 돈 60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흉기와 인화 물질 등 미리 준비한 흔적이 많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제주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45살 김모 씨가 걸어 나옵니다. 전날 밤 같은 공사장에서 일하던 37살 전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직후 모습입니다. 이날 도구는 태연이 제주시 한림읍의 한 용역회사를 통해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살해된 전모 씨에게 100만 원을 빌린 뒤 6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갚지 못한 돈 때문에 전 씨와 만나 다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차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씨는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우선 범행 장소에서 100m쯤 떨어진 제주시 한경련 청수리 인근 풀숲에 전 씨 시신을 버렸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피가 묻은 차량을 사건 현장에서 9.5km 떨어진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공터로 몰고 가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지르기 전엔 차량의 블랙박스와 번호판까지 떼내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또 차에 불을 지르기 위해 라이터 기름도 구입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까지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김 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밤새 추워져서 내일은 서울에도 첫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가을은 유독 미세먼지가 심했죠. 실제로 최근 4년 동안의 먼지 농도를 보니까 올해 11월이 최악이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구온난화도 한몫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올해는 맑은 가을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민망할 정도입니다. 간간히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센 날을 빼면 온통 뿌연 날의 연속입니다.
전국 7대 광역시의 4년간 11월 월평균 초미세먼지를 살펴봤습니다. 서울과 인천, 광주, 대전 등 서쪽 지역은 올해 농도가 가장 높을 뿐더러 지난해보다 세제곱미터당 5에서 10마이크로그램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서쪽 계절풍이 약해져 이 지역 공기가 정체된 결과입니다. 특히 광주의 상황이 눈에 띕니다. 광주는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적었습니다. 주로 북서풍을 타고 오는 중국발 오염원의 길목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반도 안쪽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국내 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하는 올해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특히 온난화로 북극 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아지면서 북서쪽 고기압에 힘이 빠졌고 겨울 계절풍이 약해진 원인이 됐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찬 고기압이 점차 세력을 키우면서 당분간 대기 확산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곳곳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서울에는 첫눈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박상웅입니다. 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14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하락세는 지방에서 시작해서 수도권을 거쳐 이제 서울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해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세입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이 아파트 단지는 올 들어 전셋값이 5천만 원 넘게 내렸습니다. 새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매물은 늘었지만 전세 수요자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거는 한 20에서 30% 이상, 24평형이 2억 6천에서 7천 정도 하던 게 지금 1억 9천에서 2억 1천. 올 들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46%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전셋값이 내려간 건 2004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역별로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경기가 가라앉은 경남 거제시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입주 물량이 풀리면서 경기도 안산과 안성이 10% 넘게 떨어졌고 서울도 0.1% 내렸습니다. 전셋값이 하락하자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못 돌려주는 형편이 전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 팔린다고 해도 팔리지 않으니까. 최근 집값 하락세에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는 지난해보다 2배가량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까지 번진 전셋값 하락세가 앞으로 매매 가격까지 함께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며 차도 한잔 합니다.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 호헤베이크의 풍경인데요. 평범해 보이지만 실은 치매 환자를 비롯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과 의료진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 마을입니다.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일상에서 치료가 더해진 호헤베이크 마을이 고령화 사회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먼 나라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복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주민센터에 소속된 간호사 김은순 씨는 매일 검진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섭니다. 동네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리 많이 아프셔서 그렇죠. 허리는 안 아파요. 다리 아파서 약간 조심해서 가셔야. 안녕히 가세요. 3년째 노인 500여 명씩 집을 찾아가며 건강관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 요새 마그네슘 이거 처방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거 사가지고. 그래도 한번 병원 가실 때에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말씀드리세요. 고령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본인도 가족도 원하지 않지만 간병인이 없거나 집이 마땅치 않아 입원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노인들이 마지막까지 살던 곳에서 지내고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 복지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안심하고 생활할 집을 주고 방문 의료, 가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성남의 한 복지관 옆 돌봄 주택이 좋은 사례입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막 사무실 쫓아가서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은 다 잘 가르쳐주고. 집안엔 턱이 없고 곳곳이 손잡이입니다. 움직인 센서도 달렸습니다.
이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던 것을 국가 정책으로 전면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4만 호의 돌봄 안심주택을 짓고 돌봄 인력도 15만 명 늘릴 계획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미국에서 임신한 부인과 두 딸을 무참히 살해한 남성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현재 언론은 새로 만난 여성과 새 출발하려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라고 전했습니다. 보소현 특파원입니다. 제발 가족이 돌아오길 바란다며 텔레비전 인터뷰까지 한 남성은 가족을 살해한 범인이었습니다. If somebody has her, just please bring her back. I need to see everybody. I need to see everybody again. 와츠는 지난 8월 임신 15주 부인과 3살, 4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부인과 두 딸의 사체는 와츠가 일하는 회사 오일 탱크 등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법원은 현지 시간 19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남편은 유력한 용의 선상에 올랐습니다. 무덤덤한 표정의 인터뷰를 수상하게 여긴 수사당국은 와츠의 직장을 수색해 사체를 찾아냈습니다. TV 인터뷰를 본 와츠의 여자친구의 제보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자신과 새 출발을 약속했었다는 겁니다. 판사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 중 가장 비인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외할머니는 고개 숙인 와츠에게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를 누가 줬느냐고 물었습니다. I didn't want death for you because that's not my right.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구소연입니다. 네, 미국 최초의 흑인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가 자서전을 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 출간됐는데 판매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셸은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서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Now I don't miss the house because we took what was important in that house with us, and it is with us. It's family, it's values, it's the friendship.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의 자서전은 출간 첫날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72만 권 넘게 팔렸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초판 3만 권이 동이 났습니다. 책 제목은 Becoming. I'm 54 years old. I'm not done yet. I am still becoming who I am. 시카고의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백악관까지 이어진 삶. 인공수정으로 두 딸을 낳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아슬아슬하게 잡아나가던 시절도 털어놓았습니다. 동시에 소외된 약자들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들의 식생활 개선 캠페인을 위해 백악관에서 직접 텃밭을 가꿨던 퍼스트 레이디. 때론 정치인 못지않은 연설로 대중을 잡아 끌기도 했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자서전은 불안하고 불편한 시대적 정서와 맞닿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미셸은 책에서 공직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소셜미디어에선 2020년 대선 주자로 지지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이수혁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 폭행 혐의로 입건된 여성 가운데 한 명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서 남성들도 이번 주 안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폭행이 있기 전 술집에서 여성들과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연인과도 연락이 닿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통 지도를 하던 76살 김모 할머니가 관광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수학여행을 떠나는 버스 앞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지도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버스기사 55살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 바로 앞에 있던 할머니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비공개로 촬영한 여성 모델 200명의 노출 사진을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퍼뜨린 남성 86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해 여성 모델 중엔 올해 5월 인터넷을 통해 모델 촬영을 하던 중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양예원 씨도 포함됐습니다. 성범죄, 아동대상범죄, 상습 강도, 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앞으로 길게는 20년 동안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인천 집단 폭행처럼 최근 옥상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5층 이상의 건물은 화재에 대비해서 옥상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투신 사고가 있을 가능성을 우려해서 문을 잠가둔 곳도 많습니다. 열지도 닫지도 못하는 옥상 문, 뭐가 문제인지 밀착카메라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화단 시설물 위에 꽃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집단 폭행 뒤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중학생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사고 직후 가져다 놓은 꽃다발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학생들이 평소 열려있는 비상계단으로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옥상입니다. 옥상으로 향하는 출입문은 평소에도 이렇게 굳게 잠겨 있는데요. 해당 학생들은 건물 바로 옆 5개 비상계단을 통해서 이곳 옥상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옥상에서 물건을 던져 행인이 다치거나 범죄, 투신사고 등 건물 옥상 관련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소방법에 따라 5층 이상의 건물은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해 옥상 출입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고층 건물일수록 옥상이 중요한 피난시설이어서 상시 개방이 원칙입니다. 취재진은 옥상 출입문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5층 이상 아파트 등 10여 곳을 점검해봤습니다. 상시 개방 원칙을 지키는 곳은 한두 곳뿐이었고 대부분 옥상문을 잠가두고 있습니다. 자동 개폐 장치가 있지만 고장났거나 자물쇠를 채워놓기도 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옥상 출입문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봤더니 누군가 이 도구로 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옥상 문을 잠가두고는 열쇠를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는 곳도 있습니다. 옥상에 문을 잠궈놨어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따고 가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열쇠는? 그럼 관리소에 있을 거야. 비상시를 대비해 꼭대기층 주민들에게 옥상문 열쇠를 나눠주는 곳도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옥상층 계단에 쇠창살을 설치해 옥상 진입을 막아둔 곳도 있었습니다. 화재 등 위급 상황에서 문이 제때 열리지 않으면 대피 속도가 늦어져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과 화재 대피를 놓고 경찰과 소방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경찰서에서 가더라고요. 소방에서는 열고. 왜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따라 몰라. 안 가둬놓으면 맨날 사고 나서 안 돼. 정부가 2016년 3월 이후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옥상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아파트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옥상문을 잠그고 있는 상태예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입주민의 안전과 화재 시 위험 시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옥상문 개폐 문제를 놓고 주민들 사이 의견도 엇갈립니다. 애들이 올라가서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가둬놔야 되는데 만약에 비상시에는 옥상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어떻게 답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주민들 협의로 자동 개폐기 장치를 다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율은 저조합니다. 옥상문을 잠근 게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 원 처분 대상이지만 정작 관리 감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옥상을 이제 잠가놨느냐 아니면 열어놨느냐 이런 거를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비상시를 위해서 이 문은 규정상 열어둬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아파트는 잠가둡니다. 범죄 예방이냐 화재 대피냐 법과 현실 사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이 밤에 누구? 그때 그 남자. 치킨? 적금 들었어.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사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환자들이 숨을 거둘 때 살이 베어나가듯 쓰렸고 보호자들의 울음은 귓가에 잔향처럼 남았다. 나는 내 손끝에서 죽어간 환자들의 수를 머릿속으로 헤아리는 짓을 그만두었다. 외과의사 이국종, 그는 자신의 환자들, 즉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내쳐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외상 환자의 대부분은 가난한 노동자이고 정책의 스포트라이트는 없는 자들을 비추지 않았으므로 그는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마다 적이 더 늘어납니다. 저만 과도하게 노출돼서 다들 싫어하지요. 그의 사심은 특정 병원이나 스스로의 욕망을 향한 것이 아니라 보다 약한 세상의 그늘, 타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2인자, 야간 고등학교를 나와 대법관이 된 신화적 인물. 그의 혐의는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정권을 불편하게 하는 약자들의 소송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는데 스스로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개인의 사심을 채운 것은 아니었고 대법원이라는 거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쓴 셈이겠죠. 그의 사심 없는 대의가 문제된 이유는 보다 약한 세상의 그늘을 외면한 채 집단의 공고함만을 위해서 쓰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내쳐지고 있다. 어떻게든 자신의 환자를 살리고 싶었던 의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명경지수, 맑은 거울과도 같이 법관 독립을 위해서 힘썼다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대의를 이야기하는 사이에 법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내쳐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사족을 하나 답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 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법대 간다. 이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의대를 간다. 질투하지 마라. 걔네들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일 공부를 잘해야 하는 거다. 네, 팩트체크 오늘은 태양광 패널 가짜 뉴스를 총정리했습니다.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으면서 산업용뿐 아니라 가정용 패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극단적인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특정 지역의 농산물을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괴담까지 퍼졌습니다. 팩트체크팀은 이런 정보들이 얼마나 또 어떻게 확산돼 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범벅이라는 올해 초부터 확산된 주장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카드뮴, 납 이런 것들이 온 땅에 퍼지는데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저기 전라도 땅은 이제 죽음의 땅이 된 거죠. 전라도 다 깔았잖아. 그러니까 전라도 농산물 먹으면 여러분 이따이면 걸립니다. 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태양광 패널은 결정질 실리콘 재질입니다. 유리 76%, 폴리머 10%, 알루미늄 8%, 실리콘 5%, 구리 1%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은, 주석, 납은 유해 기준에 크게 미치지 않는 극미량이 들어 있습니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패널은 카드뮴 텔룰라이드 재질인데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이건 불안감을 조장할 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까지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가짜뉴스인 것 같은데 네. 다음도 좀 볼까요? 네, 패널 세정용 약품이 굉장히 독성이 강하다라는 상당히 오래된 주장입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약품을 씁니다. 약품. 그 약품이 굉장히 독한 약품이에요. 크롬, 카드뮴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땅으로 떨어서 그게 땅에 중금속이 쌓이는 겁니다. 그 안에. 자, 그래서 원래 태양광은 죽은 땅에 설치하는 겁니다. 죽은 땅. 네, 태양광 패널은 세제를 쓰지 말라는 것이 EU와 미국에서 강조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패널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빗물만으로 이물질이 쉽게 제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태양광 패널을 싣는 세정제는 아예 없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국내에 공식 판매되는 게 크게 3가지 종류인데 네. 저희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모두 pH 7.0 안팎의 중성 세제입니다. 유럽연합 또는 미국 직업안전보건국에서 무해성 인증을 받았습니다. 중금속 성분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전자파가 엄청나게 나온다. 그래서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이런 주장들도 있던데. 네, 그런 내용도 많이 퍼져 있는데요. 역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네. 생활 가전보다 오히려 전자파가 적게 나왔습니다. 네. 국립전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시죠. 태양광 인버터에서는 7.6 밀리가우스가 나왔습니다. 휴대용 안마기 110, 전기오븐 56, 전자레인지 29, 전기장판 5 정도였습니다. 또 2011년 건국대 산학협력단이 태양광 발전소 옆에서 직접 측정한 전자파도 WHO 기준의 8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또 어떻게 퍼진 건지 좀 확인을 했습니까? 일단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 보니 지난해 국정감사 때 비슷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 패널이 그 납도 들어있고 또 여기에 카드뮴, 뭐 텔룰라이드 이런 게 있어서 유독성 화학 물질이 범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이 발언이 나온 다음 날 한 일간지가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이후에 유튜브 8개 채널이 거짓 정보를 덧붙여서 확대 재생산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합계 조회수 100만 회였고 소셜미디어에서 지금도 퍼지고 있습니다. 최연혜 의원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극소량이지만 납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위험성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제대로 된 검증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답을 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중요한 대체 에너지로 꼽힙니다. 이런 가짜 뉴스가 탈원전을 반대하는 근거로 악용되는 실정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키워드는 통째로 넘어간다로 했습니다. 이제 기시감이 좀 있는데요. 많이 본 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지난 지방선거에 썼던 선거 슬로건이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저 슬로건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요. 예. 홍 전 대표가 다시 저 표현을 쓰면서 현실 정치로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예.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고 있고 경제도 망쳐지고 있다며 현실 정치의 복귀를 선언했는데요. 현실 정치 복귀의 명분은 국민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정확하게 어떤 게 옳았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제가 그게 뭔지 측근에게 물어봤는데 측근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요. 예. 다만 추정컨대 과거 홍 전 대표가 선거 국면에서 경제나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절반 이상의 근거가 뭔지 역시 측근은 잘 대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현실 정치 복귀라고 했지만 오늘 뭐 특별히 한 것도 없고요. 이번 주나 조만간 홍 전 대표가 뭘 할 것은 없습니다. 예. 측근인 김대식 전 여의도 연구원장에게 제가 물어봤는데요. 김 연구원장은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을 홍 전 대표를 만난다고 하는데 예. 많이 정치권에서 얘기되는 내년 2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출마 관련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다고 하고요. 예. 일단은 홍 전 대표가 다음 달 열 예정인 홍카콜라 TV와 보수 싱크탱크로 만들려고 하는 프리덤 코리아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정치권 반응이 뭐 나왔죠? 예. 가장 격렬히 반응한 곳은 정의당입니다. 최석 대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홍 전 대표는 복귀의 변에서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구한테 넘어가고 있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홍 전 대표의 복귀로 자유한국당에 넘어갈 가능성은 0에 수렴하게 됐습니다. 예, 격하게 환영한다면서 그런 저렇게 뜻이고. 브리핑을 했고요. 반어법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홍 전 대표 시절에 당 대변인을 맡았던 장제원 의원의 경우 오늘 한 인터뷰에서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보다는
보수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최근에 만난 적이나 연락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당대표 시절 측근으로 불렸던 의원에게 당시 이제 친홍계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물어보니까 역시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추가로 난 친홍계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마이크 순환 시대로 했습니다. 말하는 마이크? 그렇습니다. 예. 기자들이 취재원에게 대는 마이크가 최근 강하게 거부되는 사태가 많은데요. 영상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기자들이 해경구 김치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물었는데요. 대답은 그만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에서 어떤 조치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만들 해 이제. 오늘 최고위에서는 좀 논의가 안 나왔나요? 그만하라니까. 이거 뭐 많이 나오는 화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물론 당연히 기자들이 잠깐 움찔하다가 그만하지 않고 계속 물었는데 이 대표가 마이크를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JTBC 정치부의 박유미 기자가 이해찬 대표에게 오늘 관련 내용을 또 물었습니다. 역시 아무 대답도 못 들었고요. 예. 보좌관이 저렇게 박 기자를 뒤로 밀어내자 박 기자가 뒤로 확 밀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약간의 굴욕감을 느꼈다고 했고요. 박 기자는 모두 5번 같은 질문을 했지만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예. 어제 이해찬 대표가 앞서 본 영상에서처럼 잠깐 버럭했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출입 기자들끼리는 오늘 똑같은 질문을 했다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 기자들 말로는 이제 따라 붙는다고 하는데 오늘은 따라 붙는 기자가 박유미 기자와 한 기자 외에 별로 없었습니다. 설마 맞기야 하겠습니까? 예. 예. 뭐 그럴 일은 기자들끼리 하는 없을 얘기겠죠. 것으로 예. 보입니다. 기자들이 우려를 과장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해찬 대표는 당대표 선거나 취임 이후에 기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하겠다. 정례적인 브리핑을 열고 특별한 현안이 있을 때도 브리핑을 하겠다고 하는데 관련 브리핑이 없자 기자들이 복도에서 물었는데 길거리 인터뷰는 안 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한 겁니다. 예. 마이크를 꺼린 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인데 어제 한 기자가 이 건에 관해서 고소고발을 할 거냐라고 묻자 차에 타면서 마이크를 잠깐 내리고 질문이 아주 악의적으로 들린다면서 마이크를 이재명 지사 측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기자는 질문에는 악의적인 게 따로 없다라고 얘기했자 그냥 이재명 지사가 웃으면서 차에 타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자들 마이크 순환에 최근 가장 큰 사례는 미국 백악관에서 있었습니다. 뭐 유명해진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예. 당시 영상을 보면 CNN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기자를 여러 번 질문하자 백악관 인턴에게 그렇게 마이크를 뺏겼고요. 나중에 인턴과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출입증까지 뺏겼다가 예. 최근 워싱턴 법원은 출입증을 돌려주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 뭐 사실 기자란 직업은 계속 질문하는 직업이긴 하고 예. 또 그 상대는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답변하기 싫은 경우도 물론 있을 테고 예. 그래도 또 기자의 운명은 또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늘 그런 갈등은 좀 현장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불러뻥 장차관. 이것도 뭡니까? 예. 불러뻥이란 단어는 사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전문 용어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직접 우상호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완전히 뭐 이게 전문 용어로 이 불러뻥인데. 네? 불러뻥이라고요. 불러뻥. 네. 그런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주로 쓰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저기 세종에서 바쁘신 분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예, 안민석 위원장이 묻자 감옥에서 쓰는 전문 용어라고 하는데요. 과거 검찰이 구치소에 있던 피의자를 검찰로 불러서 근데 조사는 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몇 시간 동안 가만히 대기만 하게 하는데 이때는 포승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흔하죠. 예, 피의자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지경이 됩니다. 뭐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결국은 조사 안 받고 돌아와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뻥으로 불러서 골탕 먹였다고 해서 은어로 불러뻥이라고 앞서 이제 우상호 의원이면 감옥에서 썼던 말입니다. 의원은 세종시에서 일해야 되는 장차관들이 멈춰준 국회에 와서 가만히 대기에 있다가 가는 것이 장차관 불러뻥이다. 지금 국회가 보이콧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을 지적한 겁니다. 예. 그리고 뭐 별 전문 용어가 다 나오긴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장차관들이 오면 국회에서 국장이나 과장들도 와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업무가 마비된다 뭐 이런 불만들을 그렇습니다. 얘기하긴 하죠. 오늘 문체위 상임위원장실 모습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석 자리는 다 비어 있고요. 예. 뒤에 있는 분들은 다 피감기관의 장차관들입니다. 예. 주무부처의 장차관들인데요. 와서 앉아 있다니까 업무가 좀 지장을 받습니다. 현재 여당은 야당이 거의 중독 상태로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하고, 야당은 청와대의 인사 국회 패싱이나 또는 서울교통공사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보이콧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에서 영하 8도로 뚝 떨어지며 추워집니다. 아침엔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제주 지역 등에 비가 오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올겨울 첫눈으로 밝길 걸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겠습니다. 예, 비나 눈이 와야 좀 먼지가 좀 나아지는 그런 세상이 됐군요.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Mama told me, my friend, the boy next door. Oh, oh. Can't believe what people say, yeah. You're gonna let your hair hang down. Satisfied to sit here working all day long. 다시 꿈꾸는 겨울. 당신에겐 K2. 새로운 자원을 찾아 나선 롯데케미칼의 도전이 내일의 화학 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